안녕하세요. 구몬 토크 콘서트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교원구몬 오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상쾌한 공기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가온 가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10월 구몬 토크 콘서트도 학부모님들을 위해 알찬 정보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이시라면 누구나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알찬 내용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1부는 송영진 교수님의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2부는 교수님과 함께 실시간 채팅과 사전 사연으로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 중 궁금하신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교수님의 꿀팁 가득한 답변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정답을 잘 알고 싶어하는 주제인데요. 다양한 공부 방법을 고민하면서 조기 교육이 중요할까? 반복과 연산은 창의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크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다양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교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인하대학교 수학과 송윤진 교수님께서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단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지도와 강연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방송 출연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교수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토크 콘서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 학습에 대해서 특히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광고 보고 1부 송영진 교수님의 강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으면 재미만 남는 거 아닐까? 흔들린다. 패드로 하면 게임만 하지 않을까? 흔들린다. 눈으로만 보면 저게 공부가 될까? 흔들린다. 의심 가고 흔들리는 요즘 공부.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쓰고 푸는 100% 주관식. 박문 선생님의 초밀착 관리. 풀이 다시 보기를 통한 맞춤 학습. 이것이 스마트 구몬N의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구몬N. 예, 오늘 제가 좀 다소 거창한 제목으로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아니면 일반 공부 잘하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강연 제목을 잡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공부 잘하게 하기 이런 이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글쎄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수학 공부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나머지 오히려 이제 좀 더 많은 비중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겠는가, 또 훈육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비교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 잘하게 하기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제 공부 잘하게 하기 이거 좀 너무 세속적인 얘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실은 공부 잘한다는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그냥 학교 성적이 좋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 또 학습이라는 것, 아니면 교육이라는 걸 좀 약간 조금 좀 넓게 본다, 또 아니면 좀 길게 본다 하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기라는 말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혹은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하기, 혹은 현명한 사람으로 키우기, 이런 것들과 다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적 위주로만 이제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물론 이제 그냥 냉정하게 평소에 생각하실 때는 공부라는 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실제 상황에서는 늘 항상 학업 성적에 이제 연연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약간 경계하는 말로서 제가 공부 잘하게 하기는 사실은 현명한 사람으로 키우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좀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좀 공부를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영재법칙이라는 책과 이제 몇 가지 책을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소개를 하진 않겠지만, 제가 오늘 하는 강연 내용의 상당수가 이제 영재법칙이라든가 논리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세 개의 책에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주제가 다 다르지만은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명한 사람으로 키우기인데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뭐 현명한 사람들은 다양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판단력과 분별력인데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데 결국은 판단력과 분별력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두리뭉실한 얘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교육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조기교육이 중요한 건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저희 특히 수학자들은 약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창의력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예전에도 어떤 설문조사 중에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창의력 증진 이런 것을 제일 많이 꼽으신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전에 우리가 제가 자랄 때 같이 아주 예전에는 뭐 굉장히 암기 위주로만 교육을 시키고 억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교육시켰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구름과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 교육이나 암기 교육은 좋지 않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반복 교육과 암기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조기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학습지 경우에도 제가 물론 여기 지금 구몬 학습에 와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뭘 하는 것, 우선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도 처음에 학습지를 하는데 저거는 이렇게 반복으로 막 계산하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인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선 첫째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뭔가 집중해서 학습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라는 것을 한다 하는 어떤 습관적인 문제 플러스 나는 적어도 계산은 좀 많이 해봐서 좀 자신이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을 길러주는 그런 어떤 둘 다 어쨌거나 태도와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서 학습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학습지 이외에는 도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물론 조기 교육의 핵심이 되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모든 전문가가 말씀하시고 모든 학부모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독서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읽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자주 데려간다든가, 부모 스스로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또 부모 스스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분위기 조성인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서 보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면은 되게 우리 애도 책을 애들 관심을 갖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환경과 또 아이의 성격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조기 교육과 관계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이과 영재, 문과 영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수학은 잘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언어는 좀 잘했어, 아니면 역으로 나는 국어는 잘 못했지만 수학은 좀 잘했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도
몇 가지 오해에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영재 교육이라든가, 이제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많이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과 영재, 문과 영재 나누지 않습니다. 또 언어 영재, 수학 영재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계 영재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머리도 좋지만, 과제 집중력이라든가, 뭐 승부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호기심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특징도 같이 갖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과 영재, 문과 영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부모님들부터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특히 인문계에 나오신 분들이, 나는 예전에 다른 공부는 잘했지만 수학엔 자신이 없었어. 수학은 난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때쯤에,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성적이 차이가 분명히 이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과목인데다가 어떤 학생들은 수학 문제 금방 푸는데 어떤은 자기는 잘 못 풀겠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쉽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걸 갖게 되고 그 트라우마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는 수학을 잘 못해 하는 인식을 스스로 갖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오해가 결국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특징, 그게 뭐냐면 학생들 간의 성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수학에 재능이 있어 없어 이렇게 미리 판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은 그런 재능에 수학머리가 따로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교육학자, 심리학자가 거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조교교육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이제 30년 정도 수학 올림피아드를 교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 이제 현재 뭐 선배들 지금 뭐 40살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가면 성적이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좋았죠. 예전에도 뭐 대부분 5등 안에 들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1, 2, 3등 안에 드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학생들, 대표 학생들은 수학 올림피아드에 가서도 가장 어렵다는 문제들을 풉니다. 근데 예전에는 금메달 받는 학생들조차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풀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늘 저한테 궁금해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조기교육의 효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현명해지시고, 조기교육의 어떤 방법들도 개발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기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IQ가 평균 106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계적으로는 100점이나 100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다 조기교육의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점이 있냐면요. 꼭 우리나라 학생만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들의 조기교육 효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조기교육의 효과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5세, 6세, 7세, 8세, 9세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사회가 자기가 속한 사회가 발전된 사회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그만큼 문화적인 감수성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DNA가 바뀌지 않아도 좀 더 약간 덜 개발된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진화된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건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수학도 마찬가지고 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뭐 음악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이 빨리빨리 발전합니다. 예전에도 조기교육에 열심히 했죠. 운동선수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도 뭐 체계적으로 키우고 뭐 했지만 요즘 선수들이 훨씬 잘하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 칼럼에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 현재 시리즈로 이제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2편을 썼고요. 이제 세 번째 편이 이제 다음 주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의 교육은 어떻게 되냐. 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수학 문제를 우리 인공지능이 다 풀어줄 텐데 우리가 굳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생각 이제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어떤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지능 개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과 분별력,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교육과 언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교육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뭘 발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고 판단력을 키우고 전체적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교육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 교육과 수학 교육 혹은 기초적인 과학 교육 이런 것이죠. 이제 사교육하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사교육이 얼만큼 필요한가요? 선행학습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정답은 없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자라는 건 괜찮아요. 모자라는 건 나중에 어떻게든 이제 되는데 이게 과다하면은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지치고 나는 난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난 공부에 재능이 없어. 이런 걸 스스로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선행학습이 지나치면은 특히 머리가 좋은 학생일수록 선행학습이 지나치면은 이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관계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상위 1%, 0.1% 안에 들어간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어떤 학교 생활, 교구 관계 이런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인간은 나중에 실력자가 되더라도 행복한 실력자가 돼야 되고 자기의 행복함은 결국은 남들과의 어울림, 혹은 남들로부터 인정받음, 이런 것으로부터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언젠가는 뭐 직장을 얻고, 언젠가는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빨리 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선행을 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선행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사교육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뭐 사교육은 해롭다든가, 뭐 사교육이 너무 지나친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학교 공부의 보조 수단으로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도 부여줄 수 있고, 학습 동기도 부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하는 제자들 주변에 제가 많은데, 그 학원 강사들에게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학원 강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선행을 할 아이가 아닌데, 아니면 선행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선행을 할 아이인데, 자꾸 어머님들은 자꾸 선행을 더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약간 지금 선행보다는 지금 좀 더 심화 과정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이 정도 하면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아마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위 한 1, 2% 혹은 많이 잡아야 3% 이 정도 애들에게는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학습 욕구나 여러 가지를 현재 만족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선행을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 한다든가, 선생님에게 쓸데없이 지적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명한 일타 강사 정승재 강사가 그러셨다면서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2 때 중2 거를 배운다고. 근데 고2 때, 아니면 중2 때 고2 때를 배우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 겁니다. 보통, 결국 적어도 8, 90%의 학생들이 선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리 선행한 학생들은 결국 자기 학년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걸 결국 고2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고2, 고3 때, 내가 예전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기초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예전에 중학교 걸 배우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학습 동기는 경쟁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경쟁심을 어떻게 잘 살려주느냐가 결국 우리 아이를 잘 공부하게 하느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과다한 경쟁인데 경쟁의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경쟁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경쟁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혹은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칭찬, 아니면 친구들의 칭찬. 이렇게 결국은 이제 칭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칭찬은 그렇지만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칭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학원에 보내더라도 아니면 과외를 시키더라도 1대1 과외를 시키면 아이들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명, 3명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뭐 과제를 내와도 서로 쟤는 해왔는데 나는 안 해왔다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좀 선생님한테 대답을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이러면서 약간의 자기 자신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또 내가 남들보다 잘하네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혼자서 어디 고립된 데서 공부한다면은 그 학생이 그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쉽진 않죠. 아이에게 순수한 학습에 대한 호기심, 순수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심을 키우되 건전한 경쟁심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을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학습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전하지 않은 경쟁심이고요. 그 아이를 건전한 경쟁심 안에서 범위 내에서는 그 아이가 경쟁심을 잘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난 부모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조급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려도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어머니들은 당장 이제 효율적인 교육을 찾기를 원하고 이 아이에게 모자라지 않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이 아이가 혹시 내가 좀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가 좀 소홀해서 얘 재능을 못 살려주면 어떡하나. 아니면 얘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좀 소홀해서 얘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침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제 경험으로도 길게 보는 어머니가 성공합니다. 어차피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 되도록까지도 얘가 중학교 때 엄청난 아이로 변한다는 걸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결국 사춘기를 어느 누구나 맡기게 되고 사춘기를 곱게 넘기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정말 거친 사춘기를 넘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작 제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춘기, 고3, 20대 중반이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20대 중반을 꼽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이제 영재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 20대 중반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혹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떤 생활을 하도록 출발하려고 하느냐,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말과 행동이 너무 빠른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반템포 늦추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보고 대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학생들, 어머니들하고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만났죠. 이런저런 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침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표가 될 정도가 되려면은 굉장한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적은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의 성적이 돼야 대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수학은 누구나 다 공부하는데 그 안에서 최고로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등 내지 3등 안에 들어가야 이제 대표가 되니까요. 근데 그런 이제 어머니들을 그런 학생들을 키워낸 어머니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침착하세요. 그러니까 차분하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차분하게 아이를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사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학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일반 이제 많은 이제 뭐랄까, 강사분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 관점일 텐데요. 자, 수학 공부는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수학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수학 공부를 결국 잘해야 좋은 학교에 가니까. 그죠? 수학은 특히 변별력이 이제 높은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뭐 좋은 뭐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 이후로도 뭐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과목도 잘하니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학 공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질문이 끊겨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연산과 사고력이 어떻게 이제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연산 사고력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나오는 이제 작업 기억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가, 제가 볼 땐 수학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학습 태도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목이 여러 개 있지만 수학 과목만이 수학 문제를 푼다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데 수학만큼 좋은 과목이 없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일단 학습하는 태도가 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이거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작업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심리학 하는 분한테 이제 들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IQ, 그러니까 지능 지수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학업 성취에서. 이건 뭐냐면 작업 기억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결국 뭔가 실행을 해가지고 뭔가 얻어요. 그럼 그걸 잠시 머리에 기억을 넣었다가 그걸 토대로 그 다음 단계를 밟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를 또 잠시 머리에 담았다가 그 다음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산 아까 질문 올려주셨는데 실시간으로 연산과 사고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17 곱하기 5 이런 걸 하더라도 5하고 7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에 다시 1하고 5를 해서 더하죠. 그러면 이제 17 곱하기 5를 할 때 5하고 7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잠시 머릿속에 담가두고 그 다음 또 행위를 하고 또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작업 기억을 한 2번 혹은 3번을 거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산하는 것이 연산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작업 기억의 훈련이 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수학 공부, 이제 작업 기억에서 사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자, 어떤 조그마한 개념이라도 그 개념을 머리에 잠시 담아두고 어떤 한 스텝을 밟고 또 거기서 얻은 조그마한 정보 혹은 개념을 다시 머리에 잠시 담아두고 그 다음 단계를 밟고 이런 것인데요. 결국 그 개념을 간단한 거라도 개념을 일단 확실히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경우로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안 풀리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문제 다시 읽어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 조건,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리에 넣는 훈련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게 확실히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처음 출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빨리 머리에 넣는 습관이 돼 있는 학생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빨리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잠깐 한 스텝을 밟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거를 또 잠시 머리에 넣고 그 다음 단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간단한 것은 그러니까 연산 이퀄 작업 기억은 아니고요.
제가 작업 기억의 예로 연산이라는 것을 예를 든 거고요. 연산은 작업 기억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아주 일부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작업 기억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논리적인 사고력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자동 시스템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말하는 것도, 제가 목소리 내는 습관, 말하는 습관, 또 제가 행동하는 게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뇌는 억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 아니면 공부, 이런 것도요, 다 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뇌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고 습관, 학습 습관은 결국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수학 공부를 통해서, 좋은 학습 태도, 또 좋은 정서,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 얘가 뭘 할 줄 알고 얘는 못해.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얘는 학습 태도가 돼 있어. 아니면 학습에 대해서 약간의 자신감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학습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경쟁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경쟁심으로부터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학습 태도, 자신감, 이런 정서죠. 정서.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질문하신 것도 이제 사고력 수학은 언제 시작하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 이제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단순 연산만 했는데, 사고력 수학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이제 강연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수학 공부에 대한 오해죠. 이게 뭐냐면 수학은 이렇게 유용해. 그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 데가 이렇게 많으니까 수학이 중요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또 요즘엔 인공지능 시대야 수학이 되게 중요해. 그렇지만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수학의 유용성, 그러니까 수학이 이렇게 많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유용한 걸로 치면 수학은 이렇게 유용한 정도에서는 높은 랭킹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용한 과목이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세탁학, 요리학, 연애학, 투자학, 이런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유용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지식의 유용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쓸모가 많아. 이걸로 그 어려운 수학에 학생들이 막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성취감, 경쟁심을 잘 살펴서 북돋아줘야지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잘 얻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학습 동기는 성취감과 경쟁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도록 경쟁심은 건전한 경쟁심이어야 되죠. 건전한 경쟁심은 아까 말씀드렸도록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을 존중하는 경쟁심, 그러니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걔를 나가도 저만큼 해야지 하는 느낌, 그런 게 좋은 건전한 경쟁심이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더라도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경쟁심, 이런 것들을 건전한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별 수학 영재성 파악 방법 궁금해요 하는 실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쓴 영재 법칙이라는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이들의 영재성 판정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그건 좀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수학 공부 왜 해요? 수학 공부가 왜 필요해요? 이런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 이런 것보다도 결국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요.
결국 그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과제 집중력이 좋고, 끈기가 좋고, 의지가 강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아들의 재능보다는 그들의 태도, 학습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얼만큼 물고 늘어지는지, 또 얼만큼 몇 시간씩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데 자기 소위 궁뎅이가 질린지. 수학은 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대기업 임원인데, 실은 제 제자인데, 그 대기업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원들을 보면 결국 그 아이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런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실시간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건 이따 Q&A 시간에 좀 더 보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 6살인데 수학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 올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이제 영재법칙 책 쓰고 나서 이제 북토크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많은 이제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는데 심지어는 이제 거기 이제 한 번은 이제 한 50분 되는 어머니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놀란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애가 뭐 3살인데요, 4살인데요, 심지어는 5살인데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조기 교육이 필요하죠. 조기 교육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에게 6살 때, 7살짜리 애들이 하는 거, 8살짜리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습 내용보다는 그 아이가 자기는 수학을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수학을 나는 좋아해. 또 이런 것들, 또 수학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도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재성을 파악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과대평가해가지고 마구 몰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고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수학 공부보다 약간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논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쓴 논리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논리에 약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도 많이 가르쳐 봤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 푸는 건 되게 잘해요. 이제 특히 계산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7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미국 아이들은 굉장히 수학이 약해요. 뭐 계산은 진짜 잘 못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 애들보다, 단순한 논리, 이런 거에는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수학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력이 되게 좋습니다. 창의력이 좋은데, 다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 이런 것들에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럼 논리가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논리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논리도 습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는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사소한 거라도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라고 다 쓰면서 말은 가리키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셀 때도 88 하면 될 걸 88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볼 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뭔가 부모님들 스스로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정확한 걸 중시하고 하는 분위기를 길러주는 것이 아이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결국 자그마한 작업 기억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개념을 집어넣는 과정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수학 유튜버 한 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선분 A, B의 중점이 뭐야? 그러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점이라는 게 어떤 점, 가운점,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A, B의 중점 M이라고 하면 A, M, B가 같은 그런 점 M이죠. 그게 답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개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0부터 1까지 개구간. 0부터 1까지 개구간이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수십 명한테 물어봐도 일일이 또 지구하면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학생들로. 답은 간단해요. 0,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들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이나 이런 개구간조차 정확하게 개념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오류가 생겨요. 어떤 학생들은 함수와 그래프를 혼동해요. 그래프는 그 함수를 표현한 그냥 그림인데, 뭐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라도, 우리가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도 제가 이제 영재의 법칙 그 책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영재는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을 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재라고 부르겠습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공부 잘하는 애는 수재, 머리 좋은 애는 영재,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도 그 개념이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하시다 보면 계속 영재를 공부 잘하는 애로 혼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한 거라도 개념을 먼저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스텝을 밟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머리에 넣고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사고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작업 기억의 연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복한 성인으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길게 보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얘가 행복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머리에 두고 유념하시고 아이를 키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잊어먹어져요. 정신 차리면 아 맞아, 훌륭한 성인 키우는 거야. 그런데 실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애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해도 성적만 좀 용서하는,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조금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강연 초기에 제가 판별력과 분별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가시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키우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현명한 사람을 기르기인데 그게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 기르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별력과 분별력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실생활이나 심지어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고요. 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걸 중시하고요. 결국 성적이 몇 점이냐, 뭐 이런 것보다도 수학 문제 얼마나 잘 푸냐 이런 것보다도 결국 합리적으로 얘가 사고하고 정확하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하는지,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과 어울림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나중에 학식이 늦고 또 뭐 돈도 많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결국 남들과 어울림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예, 아까 지금 한 분이 말씀드린 수재와 영재 차이 지금 말씀해 드렸죠. 이제 그게 뭐 사전적인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영재 법칙도 제가 이제 영재를 수재로 키우기 이런 식의 제목을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영재는 공부 잘하는 애. 그냥 어차피 공부 잘해야 머리가 좋아야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구별이 차별점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다. 판단력과 분별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현대인들의 삶은 결국 자기의 행복 지수, 또 건강이라는 게 뭐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할 때마다 각자의 판단력과 분별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하고 자기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살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가 좋은 판단력과 분별력 가질수록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안 된다는 방법으로 되게 하고, 또 단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고, 또 누군가와 경쟁했을 때 이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강합니다. 또 이제 문화적인 창의력, 또 예술적인 창의력,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근데 의외로 매우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력과 분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병에 걸렸으면 단순한 거죠. 뭐 약 의사가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어요. 그럼 당뇨병도 약을 이렇게 먹고 아니면 혈압이 있으면 이렇게 먹고 관리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상한 뭐 아는 할머니가 뭐 이거 좋다는 이상한 뭐 풀뿌리 같은 거 먹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제 뭐 국민의 대표로서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뭐 복지에 대해서 논하고 국방에 대해서 논하고 외교에 대해서 논하고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그게 뭐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동향이냐 같은 학교 나왔냐 뭐 여러 가지 전혀 그 사람의 자질과 무관한 걸 기준으로 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죠. 어쨌든 거나 좋은 판단력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판단력은 실은 좋은 정보력으로부터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하거나 오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판단력을 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인들을 대표할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지금 27번을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하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제가 많은 수학자들과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미국에서도 한 7년 살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확실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고, 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학업 성취의 핵심, 겸손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뿐 아니라 많은 이제 최고 영재들을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 영재들의 대표적인 어떤 성품,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 애들이 다 굉장히 착하고 겸손해요. 쟤는 항상 애들의 태도가 이럽니다. 제가 나보다 다 잘해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라도요, 항상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맷집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정신적인 맷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도 결국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학업에 필요한 많은 요소 있죠. 끈기, 뭐 참을성, 또 뭐 책임감, 또 남을 인정하기, 뭐 건전한 경쟁심, 뭐 사회성, 모든 거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뭘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 아이를 키우죠? 어떻게 겸손한 아이를 키우죠? 저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훈육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애들을 혼내는 거, 막 몰고 가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훈육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훈육에 3요소가 있는데요. 훈육에는 원칙 정하기, 선긋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선긋기, 칭찬하기, 야단치기, 이 세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수학 공부도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수학 공부야말로 끈기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을성, 끈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아이의 좋은 학업에 어울리는 좋은 정서를 갖고 있는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든 중간쯤 가는 애들이든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결국 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수학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뭐 의대 가는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저같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의외로 성품, 정서,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태도,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대표 되는 애들조차도 10만 명 중에 한 명, 20만 명 중에 한 명, 심지어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될 것 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잘 보면, 저런 성품이 아니면 그 정도 성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아이의 태도가.
저 성품이나 태도가.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훈육에 대한 얘기로 좀, 다시 가면요. 이건 이제 꼭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선긋기, 칭찬하기, 야단치기 중에 칭찬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칭찬하기도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칭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칭찬. 그죠? 과하다, 모자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적절한 순간에 칭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거죠. 이제 의외로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아이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칭찬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하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하기를 잘하는 사람, 또 시의적절한 칭찬을 잘하는 부모들은 아이와 어떤 아이의 감정에 잘 이입하는, 그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이때는 쟤한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은 어른이고 애들은 애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잘 교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히려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내가 아이와 정서적으로 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제 강의가 이제 맞춰가는데요. 야단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단치기는 이게 예전에 특히 이제 뭐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분들, 또 이제 제 세대에는 또 집에서 뭐 많이 체벌도 당하고 그런 집들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엄하지 않은 집안 부모님께 자랐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맞은 기억이 없지만. 근데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체벌은 당연히 회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체벌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은 제 주장은 가능하면 만 3세 전후해서만 한 1, 2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정말로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의 성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애들이 굉장히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분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끈기, 뭐 이런 참을성 이런 것들이 결국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의 사고 흐름, 태도 이런 거 다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결국 이제 사고 흐름과 습관, 생활 태도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는 야단치기가 어차피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전혀 야단칠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을 거의 야단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걔를 야단친 적이 있는데 그건 보통 걔 5세 이전에 야단을 좀 많이 쳤고, 그 이후에는 애가 야단칠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야단칠 일이 없는 애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야단치기가 필요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아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단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원칙을 지키면서 야단을 친다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야단치기는 아이를 망치기 쉽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7, 8세 이후에는 야단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단치기를 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뒤틀릴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7, 8세 이후에는 칭찬하기 위주로 훈육을 해야 되고요. 야단치기는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제 주장은 원래는 이제 5세 정도까지만 야단치는 게 좋겠다. 라는 주장이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5세, 6세, 7세 정도까지는 성품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야단치기는 어린아이 위주로 하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요, 절대 야단치면은, 절대는 아니지만, 야단치는 걸 조금 가급적 줄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요. 저 자신도 저희 부모님께 이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야단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야단 맞았다면 굉장히 제 성격이 좀, 어렸을 땐 제가 성격이 좀 고집이 세가지고, 좀 잘못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야단치기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제가 7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 영재법칙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다 이번 짧은 시간에 다, 실시간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조부모와 저희 지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직장을 다니는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훈육하는 이제 철학이 다르면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강하게 주장하면은 조부모들은 양보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른이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의 철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야단치기 7대 원칙인데요. 협상하지 않는다.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애가 못된 행동을 하는데, 알면서도 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니면 자기 절제가 안 되는데, 협상을 합니다. 뭘 해줄게. 이거 하면 뭘 해줄게. 이거 하면 뭘 안 해줘.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 그 자체에 잘못됐다는 걸 강조해야지 애가 그게 태도가 교육이 되는데, 그걸 자꾸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행동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적어도 지금 이 7대 원칙은 제 생각에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써붙여 놓으시고, 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 안 치고, 어떤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간단하게 화를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화를 낸다기보다 야단을 치고, 또 야단 칠 때는 또 항상 야단 치는 방법을 일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집 앞 같은 경우는 꼭 화장실로 데려가서 세워놓고 야단을 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한 방법으로.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 유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경고를 2번 준다든가. 그래서 3번째 야단 친다든가 아니면 1번 주고 야단 친다든가. 갑자기 야단 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써 2번 경고를 하면 야단 맞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탁 스톱하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야단 칠 때는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화를 내면 오버하게 되죠. 과한 야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애를 때릴 수도 있고 또 애는 분명히 압니다. 이게 아빠가 화를 내는 건지 야단을 치는 건지 분명히 압니다.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있네? 이렇게 느끼면 그 훈육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원칙, 야단치기 전에 먼저 행동의 동기를 살핀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눈치도 없이 애가 사실 다 사연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그냥 야단치는 경우에 애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막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엄마, 아빠들이 가끔 막말을 막 해요. 막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아니면, 너가 그런 행동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를 싫어해. 너가 그런 행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를 야단쳤던 거야,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대해가지고,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예고요. 심지어는 막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가능하면, 목표가 뭡니까? 얘의 행동 교정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얘가 좋은 학습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좋은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막말은 얘의 정신세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단치기를 할 때 끈적끈적하게 야단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5분, 10분, 15분씩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야단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교육적일 것 같지만 제가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자기가 왜 야단 맞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이 엄마 아빠 간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야단치기 가능한 바삭바삭하게, 영어로 치면 크리스피하게 한다 그러는데요. 끈적끈적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짧고 강하게, 가능하면 1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야단을 맞기 시작해서 1분이 지나면요, 아이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 8세 이후에는 가급적 야단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애들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원칙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7, 8세가 됐든 8, 9세가 됐든 아니면 5, 6세가 됐든 아이의 성품에 따라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연령 이후에는 야단치지 않는다는 그런.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아이에게 적절한 표현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야단치 할 때는 애들이 왜 야단치 맞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거나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혼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또 어린 애들이 알수록 특히 이제 3세에서 한 6세 정도까지는 애들이 일부러 부모의 간을 보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포유동물이 다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애들은 계속 망나니 짓을 하고 어른들의 간을 봅니다. 그러면서 행동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강한 어른으로 키우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의 진화의 한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기를 아끼면 애가 망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지금 제가 거기 이제 실시간 막 올라오시는데 제가 야단치기 말씀드렸더니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아동교육학자 중에 너무 착한 분들이 칭찬하기나 이렇게 예쁘게만 키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많은 특히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애를 훈육을 통해서 이제 좋은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박함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 애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키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만 잘 키우고 걔가 원하는 대로만 잘하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는 느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훌륭한 학습 태도, 생활 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예, 오늘 60분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이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면 재미만 남는 거 아닐까? 흔들린다. 패드로 하면 게임만 하지 않을까? 흔들린다. 눈으로만 보면 저게 공부가 될까? 흔들린다. 의심 가고 흔들리는 요즘 공부.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쓰고 푸는 100% 주관식. 박문 선생님의 초밀착 관리. 풀이 다시 보기를 통한 맞춤학습. 이것이 스마트 구몬N의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구몬N. 네, 송영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몬 토크 콘서트 저도 정말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사연부터 실시간 채팅까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고민, 질문, 소감 무엇이든지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사전에 남겨주신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교수님 선행 수학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혹은 선행 말고 우리 아이 실력이 되는 한에서 진도식 말고 실력에 맞춘 선행 해도 괜찮은지 질문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또 이제 사실은 이게 거의 이제 요즘에는 약간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선행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학습 의욕이 강한 경우 그런 경우에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길어야 한 2년, 아니면 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3년 정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선행이 좋은 이유는 수학이라는 것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는 아이들이 현재 자기 학년의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죠.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좋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 길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선행한 학생들이 결국 선행한 만큼 결국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가능하면은 뭐 꼭 선행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1년, 2년 하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지나치게 빼는 건 안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간단한 답으로 말하면 3년 이상 하는 거는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아이 수학적인 실력이나 성향에 맞춰서 결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선행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연산을 어려워하고 지겨워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건데요. 우리가 연산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연산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연산을 얘가 연산을 잘하게 해서 수학을 잘하게 하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적어도 한 4학년 정도까지는 그 연산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중해서 학습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 그죠?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하는 것. 이렇게 태도를 길러준다는 것. 두 번째는 연산을 많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별것도 아니지만, 나는 계산은 잘해. 계산 실수는 잘 안 해.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도 나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아 하는 자신감을 가진 애들이 실제로 계산 실수가 적습니다. 나는 계산 실수할지도 몰라 하고 조바심 내는 애들은 계산 실수를 꼭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한테 계산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준다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신데요. 이게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은 질문이 왔어요. 연산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 연산 효과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 서술형을 틀리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 서술형 틀리는 경우가 혹시 연산의 부작용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적어도 제 생각엔 4학년 정도까지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학을 하는 것은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만 시키는 것보다 당연히 수학을 같이 시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만약에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사고력 수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셔도 지금은 그냥 단순히 연산이나 조금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반복된 연산 이런 걸 통해서 애들한테, 학습 태도, 또 자신감, 수학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어떤 목적의식은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수학 영재성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영재성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없습니다. 수학 잘하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버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영재인지, 상위 1% 안에는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위인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아이의 재능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효율적인 교육을 찾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애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애가 재능이 있으면 아이가 재능이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일부러 찾아드리 주시라고 하지 않더라도, 또 애가 결국 재능이 있더라도 결국 학습 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조급하게 마음 먹고 그 아이의 재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알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가 영재여서 영재인 것 같아서 영재 교육을 찾아다니고 싶으실 수 있지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애가 6살, 7살, 8살, 특히 10살 정도 되더라도 결국 그 아이에게 영재 교육을 시키고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수학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그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교육의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아니면 학습 태도를 키우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뭐 겸손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이제 수학을 중시 여기는 것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애가 재능이 있으면 자꾸 지식 위주로 그리고 선행 위주로 자꾸 가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게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구몬 수학도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 그런 표현 쓰거든요.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판단력과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걸 저희 구몬 수학에서도 살아가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정님께서 수학도 끈기가 필요할 텐데 그 끈기는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좀 간단하고 쉬운 방법 없을까요, 교수님? 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소위 이제 과제 집중력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습 태도라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습관을 잘 관찰하셔서 이제 습관 어떻게 잘 길러주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우리 애는 5분만 앉아있어 하려고 그러면 바로 딴짓하고 이래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끈기를 길러줘요? 그 정답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의 심리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걔가 이제 끈기 있게 앉아서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수학 문제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끈기도 몸에 붙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걔의 어떤 평소에 이제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끈기에는 정답이 없어서 꾸준히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어가지고 같은 느낌의 질문인데 NYK님께서 아이가 학습을 하고 나서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처럼 보상을 원하는데 이런 식의 학습 방법 괜찮냐 물어봐 주셨어요.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보상을 지금 주고 계시나 봐요. 괜찮을까요? 7살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 그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7살이라고 하면 근데 7살짜리가 수학 문제를 얼마나 풀길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7살 어린 아이들은 보상을 좀 요구해도 귀여우니까 좀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카가 여기도 7살이네요. 7살인데 서은정님 수학 문제 풀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집중한다는 얘기잖아요. 집중 안 하는 경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특히나 7살이라면 그런 이제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학습하는 동안 학습 태도가 길러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앉아서 한다 그러면 어쨌든 앉아서 있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니까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 더 좋죠. 그렇죠. 요 엉덩이 힘이 있는 친구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얘는 머리가 빨리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네. 얘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저만큼 이제 학습 태도가 습관이 길러지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교수님 강의 보면서 한 분이 남겨주신 질문이 지금 질문과 좀 비슷해서 추가로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근데 풀다가 잘 모르면 화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좀 알려줄까? 근데 알려주지 않고 아이가 혼자 풀면 그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둬도 되는지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태도가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어쨌든 좋은 사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학습 의욕이 강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주 최고로 잘하는 영재급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로 키우기에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마음, 남을 인정하는 마음, 뭐 자기를 도달하고 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결국 궁극적으로 최고의 학업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고 뭐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좋은 습관이 되지는 않겠죠. 네. 아이가 아마 이제 자신의 성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다 어려움이 겪어지면 이런 마음이 다 들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께서 적절하게 아이의 마음까지 잘 다듬어 주시면서 이끌어 가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강의하신 내용들 중에, 적절한 경쟁심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건전한 경쟁심. 건전한 경쟁심. 그 혹시 올림피아드 그 인솔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춘 이게 어떤 수학 시험에 도전해보는 것들도 혹시 그런 건전한 경쟁심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교수님? 아이들이. 글쎄 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재능 있는 학생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강연에서 이렇게 권하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어떤 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재능이 좋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상위 1%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수학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선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떨어져 있거든요. 독립적인 어떤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수학에 대한 학습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으로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어떤 학습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저희가 내일 구몬 수학 하는 친구들끼리 수학 인정 테스트라는 이제 참여하는 수학 행사, 시험 행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참여하고 나면 많이 뿌듯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실력에 맞춰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전한 경쟁심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근데 같아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게 얼만큼, 시험을 봐서 성적을 매기는 게 얼만큼 뭐 교육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거나 시험은 모든 교육의 수염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이제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일렬로 줄 세우기가 그렇죠. 안 좋다, 뭐 과다한 건 안 좋다 이런 얘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렇게 일렬로만 세우지 않는다면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욕구가 생기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아까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아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겸손하다는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 반대급부로는 엄청나게 경쟁심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학습,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쟁심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학습 동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올림피아드 같이 최상위권의 경우에 이제 국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화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우리 시험 보는 구몬 수학 회원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나의 실력과 한번 건전하게 경쟁해보는 좋은 경험일 것 같고 혹시 올해 시험 보지 않는 우리 회원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런 건전한 경쟁심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많이 참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든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자존감이 좀 낮은 친구인가 봐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뭘 알려줘도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난 못해.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 남겨주셨어요. 좀 특이한 경우네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른 이제 학습 이외의 다른 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특이한 경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경쟁을 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감을 잃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실은. 그래서 조금 학습 이외의 것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지금 그 연령에 맞지 않는 좀 과다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닌가 좀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에게 부여된 학습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 학습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좀 힘들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간단한 질문이에요.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학습 태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남겨주신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재능이 뛰어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지만 학습 태도가 안 좋은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헷갈리는 이제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학습 태도가 항상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재능은 한 1% 정도 되는데 성적은 한 5% 정도 나온다. 학습 태도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결국 학습 태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꼭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끈기 혹은 뭐 판단력, 분별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백과사전님께서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작업 기억력이 낮아서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작업 기억력 키우는 제가 방법을 아까 걸어오신 것 작업 같아요.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또 제가 어떤 말씀을 강조했냐면은 작업 기억이 이제 두 스텝이지 않습니까? 개념을 머리에 넣고 그걸 토대로 작은 스텝을 밟고 또 다시 거기서 얻은 정보를 머리에 넣고 개념이나 정보를 넣고 작은 스텝을 밟고. 근데 이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거라도 개념을 머리에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수학을 잘 못한다, 혹은 자기가 볼 때 이게 작업 기억 스텝을 잘 못 밟는다 그러면 열의 9은 얘가 기초 개념을 머리에 넣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개념을 머리에 넣는 훈련을 조금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공부의 역시 핵심은 기초 습득, 기초 연습에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잊지 않고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을 지금까지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과 구몬 학부모님들께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아이들의 이제 학습 의욕이라든가 또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제가 약간 오늘 굉장히 거창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리면서도 또 얘기가 좀 산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다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은 다 이 머리가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학습 태도, 습관, 논리적인 사고도 마찬가지다. 판단력, 분별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평소에 어떤 몸에 배는 그런 학습,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잘 남겨주셨는데요. 잘 기억하셔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구몬하면 습관인 거 아시죠? 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팅창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스마트 구몬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두었는데요. 푸짐하고 알찬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찬 교육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재미있으면 재미만 남는 거 아닐까? 흔들린다. 패드로 하면 게임만 하지 않을까? 흔들린다. 눈으로만 보면 저게 공부가 될까? 흔들린다. 의심 가고 흔들리는 요즘 공부. 풀이 깊은 진짜 공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직접 쓰고 푸는 100% 주관식. 박문 선생님의 초밀착 관리. 풀이 다시 보기를 통한 맞춤 학습. 이것이 스마트 구몬 N의 풀이 깊은 진짜 공부. 스마트 구몬 N